걱정과 싸우는 법을 모르는 기업인은 일찍 죽기 마련이다. 알렉시스 카렐. 걱정을 해결해줄 마법의 공식. 지금 당장 걱정스러운 상황을 확실하게 해결해줄 방법을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냉방 산업의 개척자, 세계적인 기업인 캐리어사의 대표 윌리스 캐리어가 창안한 방법을 소개하겠다. 내가 이제껏 들어온 걱정 해소법 중에서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뉴욕 엔지니어스 클럽에서 그와 함께 점심을 먹으며 직접 이야기를 들었다. 젊을 때 저는 뉴욕의 버펄로 포지 컴퍼니에서 일했습니다. 한 번은 미주리주 크리스털에 위치한 공장에 공기정화 장치를 설치하는 업무가 주어졌지요. 자산 가치가 몇백만 달러에 달하는 공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설치하려는 장치는 공기의 불순물을 제거해서 연소 중 엔진의 손상을 막아주는 것인데 당시로서는 새로운 기법이었습니다. 전에 딱 한 번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시도해봤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막상 일을 하다 보니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장치가 그럭저럭 작동은 했지만 우리가 보장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마치 머리를 두들겨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속이 뒤집어지는 느낌이었고 한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지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따져보면 걱정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멈추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효과가 있었어요. 이후로 저는 30년 넘게 그 방법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총 3단계로 이루어졌는데 아주 간단해서 누구라도 실천할 수 있죠. 1단계, 두려움 없이 있는 그대로 현 상황을 분석하고 이번 실패가 나올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감옥에 갈 일도 아니었고 저를 죽이겠다고 협박할 사람도 없었어요. 다만 직장을 잃을 수는 있습니다. 고용주가 장비를 철거해야 하고 이미 투자한 2만 달러를 날려버릴 가능성도 있었지요. 2단계,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본 후 어쩔 수 없다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이번 실패는 내 경력에 흠집을 낼 거야.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어. 하지만 다른 일을 구할 수 있잖아. 물론 조건은 지금보다 나빠질 수 있겠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실험했다고 치고 2만 달러 정도의 손실은 감수할 수 있을 거야. 어차피 실험이었으니 연구비로 충당할 수 있겠지.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어쩔 수 없다면 받아들이기로 결단하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마음이 편해지면서 한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3단계, 그때부터 이미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최악의 상황을 개선해보고자 침착하게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2만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했고 몇 번의 실험을 거쳐 장비에 5천 달러를 더 투자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만 달러를 잃는 대신 1만 5천 달러를 벌었습니다. 계속 걱정이나 하고 있었다면 거둘 수 없었던 수익입니다. 걱정의 가장 나쁜 속성은 집중력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걱정을 하면 마음이 엄한 곳을 헤매고 다니느라 결단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최악에 직면하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 막연한 상상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문제에 집중하게 하는 기반이 생겨납니다. 비록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효과가 참 좋아서 이후로도 줄곧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삶에서 걱정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심리학적으로 보았을 때 윌리스 캐리어가 사용한 마법의 공식이 그토록 탁월하고 실용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걱정이 짙은 안개처럼 우리 눈을 가려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기 때문이다. 그가 쓴 방법은 대지를 단단히 딛고 서게 하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게 만든다. 상황과 기반을 모른다면 제대로 생각하는 일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응용심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38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가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는 이 방법을 듣는다면 그는 진심으로 동의할 것이다. 그가 학생들에게 했던 말을 미루어 보면 알 수 있다. 기꺼이 받아들이라. 기꺼이 받아들이라. 이미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모든 불행을 극복하는 첫 단계이기 때문이다. 중국 철학자 리니탕도 생활의 발견에서 비슷한 말을 했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최악을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 심리적으로 볼 때 이것은 에너지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다. 그렇다.
심리적으로 볼 때 최악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에너지가 솟구친다. 최악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것만 남는다. 윌리스 캐리어의 말을 더 들어보자. 최악의 상황을 직면하니 당장 마음이 편해지고 며칠 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생각이란 걸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납득할 만하지 않은가?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분노의 소용돌이 속에서 스스로 삶을 망가뜨린다. 이들은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최악을 상정한 다음 이를 개선하려 들지 않으며 난파선의 잔해에서 인양할 수 있는 것들을 건져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자신의 삶을 회복해보려고 애쓰는 대신 억울함에 가득 차서 최악의 경험과 격렬한 싸움에 몰두한다. 결국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채 생각이 고착된 우울증의 희생자가 된다. 윌리스 캐리어가 썼던 마법의 공식을 자신의 문제에 적용한 사례를 들어보겠다. 내 강의를 들었던 뉴욕 오일 딜러의 이야기다. 저는 협박을 받고 있었어요.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이 실제로 벌어지니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상황은 이랬어요. 제가 운영하는 정유회사는 배달용 트럭 운전기사를 제법 많이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물가관리국 규제가 엄격해서 고객에게 배달할 수 있는 기름량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몇몇 기사가 단골에게 배달하는 기름 중 일부를 몰래 빼돌려 팔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정부조사관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찾아와 불법 거래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뒷돈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가 돈을 주지 않으면 기사들의 비위를 기록한 문서를 검사에게 제출하겠다고 협박했지요. 물론 제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개인적으로는 말이지요. 하지만 직원의 불법 행동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이 있었고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면 신문에 크게 날게 뻔했으니 자칫 나쁜 평판이라도 돌아 사업이 망할 수도 있겠다는 염려로 불안해졌습니다. 더구나 저는 사업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24년 전에 세운 회사였거든요. 걱정이 많다 보니 병이 났습니다. 사흘 밤낮을 한숨도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지요. 머릿속에는 똑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5,000달러라는 거금을 줘야 할까? 아니면 마음대로 해보라고 버틸까? 하지만 어떤 결정을 내리든 끔찍한 악몽일 따름이었지요. 그러다가 일요일 밤에 카네기 씨의 대중연설 수업에서 받은 소책자를 우연히 꺼내들어 읽던 중 윌리스 캐리어의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라라고 쓰여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자문해 보았습니다. 내가 돈을 주지 않아서 이 협박범이 검사에게 문서를 넘긴다면 최악의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답이 떠올랐습니다. 사업이 망하겠지. 하지만 감옥에 갈 만한 일은 아니야. 평판이 나빠지면서 망하는 게 전부일 거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사업은 망했어.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자, 그럼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일거리를 찾아야 하겠지. 그리 나쁜 상황은 아니야. 그래도 석유에 대해서는 잘 알고 기꺼이 나를 고용해줄 회사 역시 서너 개는 될 테니까. 조금씩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사흘 밤낮으로 저를 괴롭히던 우울과 무력감, 두려움이 수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격앙되었던 감정도 잠잠해졌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생각이라는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머리가 맑아진 저는 3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는 단계였지요.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해결 방안을 생각해봤습니다. 만약 변호사에게 문제를 털어놓으면 제가 미처 찾지 못한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어리석게도 여태껏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저 걱정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변호사를 만나기로 마음먹고 잠자리에 들어 모처럼 깊은 잠을 잤습니다. 결과가 궁금한가요? 다음날 만난 변호사는 검사에게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지요. 검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정부 조사관이라며 찾아왔던 사람은 공갈 협박으로 경찰의 수배 대상에 오른 사기꾼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사기꾼에게 5,000달러를 건넬지 말지 고심하느라 사흘 밤낮을 씨름한 후에 진실을 알게 되니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잊지 못할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걱정할 만큼 급박한 문제를 마주칠 때마다 제가 윌리스 캐리어의 공식이라고 이름 붙인 방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캐리어가 공기정화 장치를 설치하며 고민에 빠져 있을 무렵 네브래스카주 브로큰보 출신의 한 남성은 유언장을 작성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얼 헤인이었다. 그는 12지장 궤양을 앓고 있었다.
궤양 전문의를 비롯한 3명의 의사가 그에게 치료 불가 진단을 내렸다. 의사들은 식단에 대한 처방과 더불어 앞으로 걱정하거나 노심초사하지 말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충고를 했다. 게다가 유언장을 작성하라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그는 궤양 때문에 좋은 대우를 받던 직장도 그만둔 상태였다. 이제 그에게 남은 일이라고는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듯했다. 그런 상황에서 혜인이는 대단한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남은 시간이라도 즐겁게 살아야겠어. 일생에 한 번은 세계 일주를 해보는 게 소원이었잖아. 죽을 날이 다가오기 전에 얼른 떠나자. 그래서 여행 티켓을 샀다. 의사들은 하얗게 질렸다. 혜인이 씨, 경고합니다만 지금 상태로 여행을 가면 바다에 수장될 겁니다. 그러자 혜인이가 대답했다. 아니요. 네브래스카주 브로큰보에 있는 가족 묘지에 묻히기로 친척들과 약속했어요. 관을 하나 사서 가지고 다닐 생각입니다. 혜인이는 선박회사와 협의하여 자신이 사망할 경우 시체를 냉동고에 보관해 고향까지 운반해주겠다는 약속을 얻어냈다. 그는 페르시아 시인 오마르의 시구를 마음에 되뇌며 여행을 떠났다. 혜인이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저는 여행하며 하이볼을 마시고 기다란 시가도 피웠어요. 음식은 가리지 않았지요. 의사들이 먹으면 죽을 거라고 경고했던 희한한 현지 음식도 다 먹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행복했던 적은 없었어요. 온갖 계절풍과 태풍도 만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두려워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런 모험이 너무나 즐거웠답니다. 배에서 게임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친구를 사귀며 밤을 새우다시피 했지요. 중국과 인도에 도착했을 때 그곳 사람들의 굶주림과 가난에 비하면 저의 걱정과 문제는 천국 같은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보 같은 걱정을 그만두니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체중이 40kg이나 늘어 있었어요. 궤양에 걸린 것도 잊을 정도였지요.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당장 장의사에게 관을 되팔았고 다시 일에 복귀했습니다. 그 후로는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일을 겪었을 때 혜인이는 윌리스 캐리어라는 사람은 물론 캐리어가 걱정을 다루었던 방법에 대해서도 듣지 못했다. 얼마 전 만났을 때 그가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제가 무의식적으로 똑같은 원리를 이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제 경우 최악이란 죽음이었지요. 그리고 남아있는 삶을 최대한 즐기려고 노력하는 게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배를 탄 다음에도 계속 걱정만 하고 있었더라면 아마도 관 속에 드러누워 고향에 돌아왔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을 편히 먹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자 몸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솟아났고 덕분에 저는 살 수 있었습니다. 윌리스 캐리어는 $20,000를 손해보지 않았고 뉴욕의 한 기업인은 협박에서 벗어났고 혜인이는 목숨을 구했다면 이들이 적용한 마법의 공식이 당신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도저히 풀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의 절묘한 해답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면 다음 3단계를 통해 윌리스 캐리어가 고안해낸 마법의 공식을 적용해보라. 이번 내용을 쉽게 요약하자면 이렇다. 걱정에 대해 알아야 할 기본 지식. 첫 번째,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무엇인지 자문하라. 두 번째,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 세 번째, 침착하게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라.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법. 내게는 충직한 6타인이 있다. 내가 아는 모든 것은 그들에게 배웠다. 그들의 이름은 무엇, 왜, 언제, 그리고 어떻게, 어디에서, 누가이다. 여러 가지 걱정거리를 다루기 위해서는 문제를 분석하는 3가지 기본 단계를 익혀야 한다. 첫 번째, 사실을 파악하라. 두 번째, 사실을 분석하라. 세 번째, 결단을 내리고 실천에 옮겨라. 뻔한 이야기 같은가? 그럴 수도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가르치고 사용했던 방법이다. 하지만 우리를 괴롭히고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만드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방법을 써야 한다. 첫 번째 단계를 보자. 사실을 파악하라. 이것이 왜 중요할까?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려는 시도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을 정확히 모르면 혼란 속에서 마음을 졸이는 것 말고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 이는 내가 생각해낸 말이 아니다. 22년 동안 컬럼비아 대학교의 학장으로 재직했던
허버트 호크스의 고견이었다. 20만 명 넘는 학생들이 크고 작은 고민을 해결하도록 도와주었던 그는 혼란이야말로 걱정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세상 걱정의 절반은 결정을 내리는데 기초가 될 만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예를 들어 다음 주 화요일 3시에 처리해야 할 문제가 있으면 저는 그때까지 어떤 결정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문제와 관련된 사실을 파악하는 데만 집중합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을 뿐더러 안달복달하지도 않습니다. 잠도 잘 잡니다. 이렇듯 화요일이 다가올 무렵까지 모든 사실을 파악하면 보통은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호크스 학장에게 물었다. 그 말은 당신이 걱정을 완전히 떨쳐버렸다는 뜻인가요? 그는 이렇게 답했다. 물론이지요. 제 삶에는 걱정이 파고들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실을 파악하는 데 몰두한다면 걱정 따위는 지식이라는 빛 앞에서 증발하기 마련입니다. 거듭해서 읽을 가치가 있는 말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사실을 파악하는 데 몰두한다면 걱정 따위는 지식이라는 빛 앞에서 증발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 토머스 에디슨의 말이다. 우리는 생각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하려 든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이미 생각한 바를 뒷받침해줄 사실만 열심히 찾고 나머지는 무시하곤 한다. 내 편이 되어줄 사실, 즉 자신의 소망에 들어맞고 편견을 정당화해줄 사실만을 원한다. 앙드레 모르아의 말처럼 우리의 개인적 욕망에 부합하는 것들은 진실처럼 보인다. 그렇지 않은 것은 모두 우리를 화나게 만든다. 상황이 이렇다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그토록 힘든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에 이를 더하면 오라고 믿으면서 초등학교 2학년 수학 문제를 풀어보려 한다면 똑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지만 세상에는 2 더하기 2가 오라고 고집하거나 심지어 500이라고 우기면서 본인은 물론 타인의 삶마저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사고와 감정을 분리시켜야 한다. 그리고 호크스 학장의 말처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실을 파악해야 한다. 물론 걱정에 휩싸인 상태라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럴 때는 대체로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에서 한 걸음 떨어져 사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데 도움을 줄 2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사실을 파악할 때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 정보를 모으는 중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공정하고 냉정한 시각을 갖게 되며 감정을 앞세우지 않게 된다. 둘째, 때로는 상대편 변호사의 입장이 되어본다. 다시 말해 내게 불리한 사실을 모두 모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나의 바람과는 어긋나거나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실 모두를 차곡차곡 모아둔다.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 사건에 대한 내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을 모두 써본다. 그러면 보통은 양극단 사이 어느 지점에 분명한 진실이 놓여있기 마련이다. 당신이나 나, 심지어 아인슈타인이나 미국의 대법원이라도 우선 사실을 파악하지 않고는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없다. 토머스 에디슨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자신이 직면한 문제와 관련된 사실을 빼곡히 채워놓은 노트 2,500권을 유품으로 남긴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실천해야 할 첫 번째 규칙은 이것이다. 사실을 파악하라. 우리도 호크스 학장처럼 해보자. 사실을 공정하게 파악하기 전까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말자. 하지만 사실을 전부 모은다 해도 문제를 분석하고 해석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나는 사실을 글로 적으면 훨씬 더 쉽게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 종이에 사실을 적어보거나 문제를 말로 옮겨보는 것만으로도 현명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찰스 캐터링의 말을 빌리자면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했다면 절반은 해결한 것이나 다름없다. 중국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으니 이제껏 이야기한 바를 구체적으로 실천한 사례를 소개하겠다. 극동 지역에서 큰 성공을 거둔 사업가로 나와 수년간 알고 지낸 갈렌 리치필드의 이야기다. 1942년 일본이 상하이를 침공했을 때 그는 중국에 살고 있었다. 일본은 진주만을 공격한 직후 상하이로 쳐들어왔습니다. 당시 저는 아시아생명보험 상하이 지사의 관리자였지요. 일본은 우리 회사의 청산인을 파견했는데 그는 해군 장성이었습니다. 그를 도와 회사 자산을 청산하라는 명령이 제게 떨어졌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협조하거나 아니거나인데 아니거나는 곧 죽음을 의미했지요. 대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마지못해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넘긴 목록에는 75만 달러 상당의 유가증권 한 뭉치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 유가증권은 홍콩 지사의 자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들키면 난감한 처지에 놓일 수 있었는데 일본인들은 금세 알아채고야 말았습니다. 그 일이 발각되었을 때 저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당시 사무실에 있던 수석 회계사가 일본인 장성이 크게 화가 나 발을 쿵쿵 구르고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저를 도둑이요 반역자로 몰았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졸지에 제가 일본군에 저항한 셈이 된 것입니다. 저는 저항의 대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저를 브리지 하우스에 집어넣겠지요. 브리지 하우스라니, 일본 헌병대의 고문실이라니. 제 친구 한 명은 고문실로 끌려갈 처지가 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열흘 동안 취조와 고문을 당하다가 끝내 생을 마감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차례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일요일 오후에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려워서 하얗게 질릴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을 몰랐다면 저 역시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수년 동안 저는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두 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적어왔습니다. 첫 번째, 나는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예전에는 굳이 글로 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 했죠. 하지만 몇 년 전부터는 다른 방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와 해답을 직접 써봐야 생각을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곧바로 상하이 YMCA에 있는 제 방에 가서 타자기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나는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 답, 내일 아침 브리지 하우스로 끌려가는 게 두렵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두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저는 몇 시간을 고민하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네 가지 행동과 예상되는 결과를 적어보았습니다. 첫째, 일본인 장성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한다. 하지만 그는 영어를 못한다. 통역사를 사이에 두고 소통하면 그가 지난번처럼 흥분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는 잔인한 사람이라 굳이 나와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곧바로 브리지 하우스에 쳐넣을 게 뻔하다. 둘째, 탈출한다. 하지만 불가능하다. 그들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 YMCA의 내 방에 들어갈 때나 나갈 때 일일이 검문을 받는다. 도망쳤다가는 바로 체포되어 총살형을 당할 것이다. 셋째, 내 방에 처박혀서 사무실 근처는 얼씬도 않는다. 하지만 그랬다가는 일본인 장성의 의심을 살 것이다. 그는 내 말을 들어보려 하지도 않고 부하를 보내 나를 체포해서 브리지 하우스에 집어넣을 것이다. 넷째, 월요일 아침에 평소처럼 사무실로 출근한다. 일본인 장성은 몹시 바빠서 나에 대한 일을 잊어버릴 수 있다. 만약 생각이 나더라도 그 사이에 진정이 되어 나를 괴롭히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된다면 희망이 있다. 그가 나를 괴롭히려 들더라도 최소한 설명할 기회는 있으니까. 그러니 여느 때처럼 출근해서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해야 브리지 하우스 신세를 면할 가능성이 열린다. 이렇게 모든 경우를 생각해본 다음 그중 넷째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정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일본인 장성은 담배를 꼬남은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저를 쏘아보면서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고맙게도 그는 6주 뒤에 도쿄로 돌아갔으며 제 걱정은 끝났습니다. 이처럼 제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요일 오후에 자리에 앉아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과 예상되는 결과를 모두 써보고 침착하게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허둥대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순간의 충동으로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을 겁니다.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면 일요일 오후 내내 걱정만 하다가 끝내 미쳐버렸을 겁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겠지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피곤하고 수심 가득한 얼굴로 사무실에 출근했다면 아마 일본인 장성은 제 표정만 보고도 의심이 들어 모종의 행동을 취했을 겁니다.
여러 번의 경험으로 저는 결정을 내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목표에 다가서지 못하고 계속 같은 자리에서 맴돌며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면 누구나 신경쇠약에 걸리고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명확하고 확고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 걱정의 50%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40%는 결정을 실천에 옮길 때 사라지더군요. 결국 저는 다음 4단계를 밟아 걱정의 90%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내가 걱정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써본다. 두 번째,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써본다. 세 번째, 무엇을 할지 결정한다. 네 번째, 결정한 대로 즉시 실행한다. 갈렌 리치필드는 현재 뉴욕 존가에 있는 스타파크 앤 프리먼사의 극동 지역 담당 이사로 재직 중이며 대형 보험과 금융 업무를 맡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는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인 사업가 중 하나다.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이 걱정을 분석하고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의 방법이 탁월한 이유는 무엇일까? 효과적이고 구체적이며 문제의 핵심으로 직접 파고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앞에서 언급했던 결단을 실천에 옮기라는 세 번째이자 필요 불가결한 원칙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행하지 않는다면 조사나 분석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엄청난 에너지만 낭비하는 셈이다. 윌리엄 제임스는 일단 결정이 내려지고 실천에 옮기는 일이 남았다면 결과에 대한 책임이나 관심은 완전히 무시하라 라고 말했다. 그는 여기서 관심과 걱정을 동의어로 사용했다. 사실에 입각해 신중한 결정을 내렸다면 실천에 옮기라는 것이다. 다시 생각해 보려고 멈춰 서지 말고 주저하거나 걱정하거나 발걸음을 돌리려고도 하지 말라. 자기의심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기의심은 다른 의심도 낳기 마련이다.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된다. 한 번은 오클라호마주에서 저명한 석유 기업가 웨이트 필립스에게 결정한 바를 어떻게 실천하는지 물어보았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 직면한 문제를 필요 이상으로 생각하다 보면 혼란과 걱정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더 이상의 조사나 생각은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결정하고 행동하며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도 갈렌 리치필드의 방법을 이용하여 골치 아픈 걱정거리를 날려버리는 게 어떨까? 질문에 대한 답을 써보라. 첫 번째, 나는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세 번째, 나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겠다. 네 번째, 언제부터 실천할 것인가? 직업상의 걱정을 반으로 줄이는 법. 당신이 사업을 한다면 이 장의 제목을 보는 순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웃기지 마셔. 내가 사업을 한 지 19년째인데 그런 방법이 있다면 벌써 알고 있겠지. 내 걱정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충분히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 나도 몇 년 전에 이 장의 제목을 봤다면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지나칠 정도로 커다란 약속을 하고 있는 셈인데 대체로 그런 약속은 공수표일 가능성이 높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당신의 직업상 걱정을 반으로 줄이지 못할 수도 있다. 결국 당사자가 아니고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다른 사람들이 걱정을 반으로 줄였던 사례를 보여주는 것뿐이다. 나머지는 당신에게 달렸다. 나는 일부 3장에서 알렉시스 카렐 박사의 말을 인용했다. 걱정과 싸우는 법을 모르는 기업인은 일찍 죽기 마련이다. 걱정이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중 10%만 줄여도 기쁘지 않겠는가? 지금부터 한 기업체 임원이 걱정의 50%가 아니라 무려 75%나 줄였던 사례를 보여주겠다. 그가 가진 문제는 경영 현안을 해결하느라 회의에 쏟아붓는 시간이 터무니없이 많다는 것이었다. 당신이 확인할 수도 없는 옆집 사람이나 아무개 혹은 내가 아는 오하이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레온 쉼킨이라는 실존 인물의 이야기다. 그는 뉴욕 록펠러 센터에 있는 미국의 대형 출판사 사이먼 앤 슈스터의 공동 경영자이자 책임자다. 그의 경험을 들어보자. 15년간 저는 하루의 절반 정도를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보냈습니다. 이 일을 할까? 저 일을 할까? 차라리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나을까? 등을 토론하는 동안 참석자들은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신경이 곤두선 상태로 의자에서 몸을 베베꼬거나 회의실을 왔다 갔다 하고 논쟁이 이어지면서 제자리 걸음만 할 뿐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당연하게도 밤이면 녹초가 되어 쓰러질 지경이었지요. 앞으로도 별반 다를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똑같은 일을 15년이나 해왔으니 더 나은 방식이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거든요. 만약 당시에 제게 누군가 온갖 걱정을 늘어놓는 회의 시간이 4분의 1로 줄고 더불어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두려움과 걱정의 4분의 3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면 아마 그를 미쳤거나 취했거나 물정 모르는 낙관주의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이후로 8년 동안 실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은 물론 건강과 행복이라는 결과까지 얻었습니다. 마술이라도 부리냐고요? 아닙니다. 마술과 마찬가지로 방법만 알면 아주 쉽습니다.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15년간 써왔던 회의 절차를 모두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심각한 문제에 맞닥뜨린 동료가 자신의 실수를 세세히 밝히고 마지막으로 그에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시기였지요. 둘째,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제게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은 다음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보고서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질문 1. 무엇이 문제인가? 예전에는 문제의 실체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두 시간씩이나 회의를 해왔습니다. 문제에 대해 토론하느라 열을 올렸지만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써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2.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동안 했던 일을 돌아보니 문제의 근원이 되는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려 들지도 않고 걱정이나 늘어놓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낭비한 시간을 생각하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질문 3.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전에는 회의에서 한 명이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해왔고 여기에 대한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감정이 격앙되면서 주제를 벗어날 때도 있었습니다. 회의를 마칠 때까지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문서로 정리해 보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질문 4. 당신은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인가? 당시 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은 걱정을 늘어놓으면서 늘 똑같은 이야기만 할 뿐 가능한 해결책 전부를 숙고한 뒤 제가 추천하는 방안은 이것입니다. 라고 문서로 제시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문제를 들고 저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제시한 4가지 질문에 답하려면 사실을 파악하고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게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문제의 4분의 3 정도는 저와 상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마치 토스터에서 잘 구워진 식빵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적절한 해결 방안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저와 반드시 상의해야 할 상황이 오더라도 이전에 비하면 3분의 1이 안 되는 시간 안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제는 질서정연하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지금은 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만큼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 겁니다. 내 친구 프랭크 베트거는 미국 최고의 보험 판매원이다. 그는 비슷한 방법으로 걱정을 줄였을 뿐 아니라 수입을 2배로 올렸다고 말했다. 몇 년 전 처음 보험 판매를 시작할 때 제 마음은 무한한 열정과 일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생겼어요. 어찌나 낙심천만하던지 일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지요. 어느 토요일 아침에 그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면 아마도 저는 그만두었을 거예요. 그 생각이란 자리에 앉아 걱정의 근원을 파헤쳐 보아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일까? 문제는 많은 고객을 만나지만 수익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고객이 상품에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일까지는 잘했지만 막상 계약 단계에 이르면 번번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들은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다음에 한번 찾아오세요. 라고 말하곤 했죠. 그러면 저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그들을 만나야 했는데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다 보니 우울증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을 검토하고 연구해야 했습니다. 저는 지난 12달 동안의 기록을 뒤져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치상으로 볼 때 판매의 70%가 첫 만남에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두 번째 만남에서 계약에 성공한 비율은 23%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 네 번, 심지어 5번 넘게 만나면서 시간과 공을 들였을 때 계약을 체결한 비율은 겨우 7%였습니다. 성공 확률이 고작 7%인 일을 하느라 하루의 절반 정도를 허비해온 셈입니다. 세 번째, 해답은 무엇일까? 명백했습니다. 저는 고객을 2번 이상 만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데 썼지요.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도 않아 한 번의 방문으로 거둔 실적이 2배가 된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프랭크 베트건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보험 판매원 중 하나다. 그는 금융 대기업인 필라델피아 피델리티에서 일하며 해마다 $100만 이상의 보험 계약을 성사시킨다. 한때 그는 포기 직전까지 갔지만 실패를 인정하고 문제를 분석하면서 성공으로 가는 길에 날개를 달 수 있었다. 당신이 직장에서 처한 문제에도 다음 질문들을 적용할 수 있겠는가? 내가 감히 자신 있게 했던 말을 반복하자면 이 질문들은 당신의 걱정을 반으로 줄여줄 수 있다. 1. 무엇이 문제인가? 2.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3.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4. 당신은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인가?